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그 충격이 큽니다.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역술인 천공에서 시작해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교수까지 정치권의 풍수지리 2라운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직접 이야기 나눕니다. 자, 뉴스 오후 먼저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 가봅니다. 유포하면 처벌,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냈죠. 30대 남성 조모 씨, 어제 구속됐습니다.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자, 조 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신림동을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고요. 신림동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또 원치 않게 영상을 접한 시민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최초 유포자를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또 모니터링 과정에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포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태극기가 왜 이래입니다. 아니, 우리 극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벌어졌습니다. 지난 20일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개막을 했는데요. 네. 피파가 참가국들의 국기가 새겨진 기념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네. 사계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건곤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건개만 있어요. 이게 뭐 100번 양보를 해서 좀 단순화시킨 건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다른 기념품들, 뭐 티셔츠, 모자, 축구공은 전부 태극기가 제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머플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네. 이 축구협회는 협회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니라면서 피파에 공문을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새굿바입니다. 새굿바이. 네. 파랑새와의 작별, 트위터 얘기죠. 맞습니다. 트위터 하면은 바로 이 파랑새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모든 새에게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파랑새 로고를 알파벳 X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왜 콕 집어서 X냐? 이 머스크가 세운 플랫폼 회사 이름이 X입니다. 여기에 트위터까지 편입시켜서 상품 결제, 금융 서비스까지 다 가능한 슈퍼앱을 만들겠다.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도 트위터 하면 파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혹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머스크가 한창 도지코인 띄울 때 그때요 시바견으로 로고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딱 사흘 갔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이번 발표를 두고서도 내 파랑새를 돌려줘라는 반응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트랙은 무너진 세계유산입니다. 무너진 기둥 사이로 솟구치는 불길. 이를 한 남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소방대가 고군분투하면서 물을 뿜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Боже мой, все, собора нема, ребята. Талібан, а є вода, де у нас крани якісь, що, чим тушить? 이곳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정교회 성당입니다. 엿새째 이어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민간인들이 다치고 200년 넘은 성당까지 파괴되고 만 건데요. 성당 지붕 절반이 날아갔고 중앙당의 기둥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울었습니다. 창문과 치장, 벽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데사의 시민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괴된 성당 앞에서 열린 미사 장면입니다. 종교계는 러시아를 향해서 야만적인 테러를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이재명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대통령실도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감추려 한 것 아닙니까? 다섯 시엔 뉴스 오후, 월요일엔 정하 영배. 네, 반말은 아니고요. 네, 인사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여야의 협치도 머지않았다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있었습니다. 근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좀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좋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 이제 이게 비가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예, 굉장히 좀 기분도 우울하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다 인사할 때 안전하시라 이런 인사 많이 하는 것 이상한 같아요. 사고도 많이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천공 아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대선 때 무속 논란 이런 거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풍수지리 전문가가 소환이 됐습니다. 천공 아님 백 교수다라는 거고, 자, 지난해 용산으로 관절을 옮길 당시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을 했었다라는 논란이 일단 불거졌었고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거 다 확인해 보니까 천공이 아니다 결론이 났고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다라고 전해졌는데 관저 부지에 다녀간 사람 중에 길게 수염이 난 사람은 백재권 교수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천공과 백 교수 혹시 이분할 사진 있나요? 네. 자, 그 두 분이 좀 얼굴을 보면 사실 인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상 다르고 뭐 수염은 길러서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은 네. 일단 색깔도 좀 틀리고 안경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당일날 우리 저 백재원 교수라는 분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천공처럼 이렇게 뭐 도포 같은 거 입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저거를 뭐 천공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까? 닮았잖아요. 아니 이제 수염 보면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게 생겼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풍수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천공이냐 아니냐보다도 사실 이 대통령 관절을 정하는데 이 개인, 네. 일반인 그것도 풍수가가 개입했다. 이거는 예전에도 우리가 대통령 무슨 개입하고 이렇게 할 때 저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고 야 진짜 착각할 만하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실이 왜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거짓말은 안 하고 확인은 안 해줬죠. 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꼴대를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좀 무속 뭐 마치 뭐 무속 무당 뭐 이런 개념에서 갑자기 지금 백정 교수가 얘기하고는 뭐 관상이나 풍수지리 이것도 같은 걸로 섞어서 얘기하고 좀 전에 무속과 풍수지리는 다른 겁니까? 저는 조금 뭐 네. 결은 조금 다르다고 네. 보여져요. 그 전에 그러니까 같이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확인을 안 해줬다. 확인을 안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좀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구할 부분은 이해 구하고 네. 뭐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야단 맞고 네. 고쳐가면 되는 거지. 잘 설명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부터 동의해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데 좋은데 지금 보면 오히려 꼴대를 자꾸 바꿔.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아니니까 또 저 얘기했다, 저 얘기 아니니까 요새 또 저기 누구도 뭐 민주당 일각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무슨 민간인이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무속 프레임하고 법적 논란은 또 별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그것도 어려워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시원하게 해명을 했으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누가 그런데 왔었는지에 그럼요.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 풍수가 백재권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실 인수위에서 어떤 공식적인 역할을 받았는지, 네. 의뢰를 받았는지,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는 받았는지 이런 게 전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백재권이라는 분이 유튜브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데서 관절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렇게 풍수가한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답을 듣고 정한 듯한 이런 일을 대통령실이 숨긴다,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의혹이 드니까 사실은 이게 국정농단으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김영배 의원님 말씀 쭉 이렇게 쫓아가면 게 맞는데 중간이 붕 뜨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글쎄
이게 이제 그 백재원 교수가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가서 자문 내지는 조언을 했는지는 더 확인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그 시원하게 밝히면 되는 기본적으로 적어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견, 제가 만약에 그 관저 이전 TF의 일원이다라고 하면 제가 그 일원이 아닌 누구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갖다 그 TF에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편집이 안 되니까 어깨거리가 안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뭘 하나 결정을 해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구해라가 주문이잖아요. 여러 사람 의견을 구해라. 이게 그런데 옳고 그르고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죠. 그게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게 지금 한 행동이 옳았는지 잘못된 건지는 나중에 또 의견을 많이 구해라는 전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아니면 또 무속 신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누군가가 있든 그건 다 개인적인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인대화가 뭐라는 그 조언 내지는 그 결정 내용이 전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게 쭉 해서 풍수 전문가로 인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논리가 좀 튀는 부분이 있다. 관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들은 의견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입장이시고 김영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해명을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백재권 씨는 추천했었다 이렇게 네.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해명이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해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은 백재권 씨가 온 게 맞고 추천한 게 맞고 개입한 게 맞다는 뜻이잖아요. 결정이야 다르게 됐지만 그 말은 인수위 과정에 백재권 씨가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거든요. 그러면 시원하게 그 전말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요. 2017년 대선 때 백재권 교수가 이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살쾡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악어라고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라고 네. 이렇게 이제 동물로 표현을 했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 관상을 보는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 풍수하고 이제 이 운명을 보는 이런 분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다시 국정 운영하는데 이 풍수가 개입하고 또 비선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할 때는 과학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게 풍수가 나라를 사실은 이렇게 다스리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면 이게 또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전말을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근데 전혀 안 밝히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또 이렇게 빈 구멍이 생기는 게 또 지금 그러니까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풍수가 결정을 했다, 비선이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쭉 쫓아가면 그럴 수 있다고 되는데 이 TF 관계자는 그 관저 이전 TF 관계자는 백재권 교수로부터 자문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외교장관 공관이 아니라 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백재권 교수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이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서 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풍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게 비선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전체 상황을 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보는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또 혼란의 홀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근데 거예요. 이걸 자초한 거는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밝혔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 말. 이거를 명료하게 좀 국민들이 설명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건 맞다. 네. 그 부분이 빠진 건 아쉽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가지고 마치 뭐 엄청나게 무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 비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분과 함께라면 여야의 협치가 머지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작부터 막 토론이 불을 붙어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것 중에 하나였을 뿐 그것을 뭐 개입이라든지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과장됐다라는 게 박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공식적인 절차와 국민들께 투명한 설명이 있었어야 이런 논란도 빚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 의원님 동의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 있어요.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백 교수가 그러니까 풍수지리라고 하는 게 꼭 이번 사례만 정치권과 이제 결부됐던 게 아니라 지금 뭐 국민의힘의 또 얘기이기도 한데 이 백 교수가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만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에 이제 경선 당시에 이제 여사랑 또 같이 부부가 4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맞는 거죠?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네.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그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런 무속이나 점 보는 데나 이런 데 사실 뭐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가족들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지만 네. 제가 사실은 우리 형님도 가족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 옛날에 힘들게 한 적 있어요. 많이 그죠. 뭐 그 저 연초마다 가서 뭐 보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주신 적이 그러니까 있고. 정치인들도 사실은 사전에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보거나 이런 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와서 저보고 국정 운영 과정이나 제 의정 생활하는데 무슨 법 발의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속이라는 게 이제 재미나 아니면 뭐 예방 차원에서 좀 보거나 이런 이제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야지 이게 뭐 나라 운영하는데 공식적으로 좀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늘 비선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오랜 이 약간 전통 신앙 내지는 전통 어떤 문화 이런 거하고도 좀 있다 있는 문제라. 사적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예, 뭐 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요새 볼수 일간제도 있죠. 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의 부부께서 이 백 교수가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본인하고 만났다라는 네. 게 사실과 달랐다라고 네. 하면 벌써 한 이게 2박 3일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저기 허위 사실 뭐 이래갖고는 소 제기하셨을 거예요. 그거 없는 거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만나긴 만났던 것 같다. 확인이 안 됩니다. 저도 추가로 취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또 한창 싸우시다가 갑자기 또 형님이라고 하시고 저는 어디에 장단을 작전인 맞춰야 것 할지. 아무튼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지다 보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이슈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불거지는 것 자체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8월이면 또 대통령이 휴가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뭐 순방 때 김건희 여사 이른바 명품 뭐 호객 논란도 있었고 또 수해복구 건도 있었고 이번에 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무속 프레임이 소환이 되면서 뭐 대통령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다. 제대로 휴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휴가 갈 수 있습니까? 가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정치인들은 제대로 휴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긴 네. 한데 그렇다고 뭐 쉬지 않을 수는 없고요. 네. 국민들도 일할 땐 일하고 또 쉴 땐 쉬어야 국내 경기도 또 본인 삶도 재충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네. 또 큰 이제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초소를 지켜야죠. 네.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백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머릿속에 빡빡하게 있으면 네. 힘든데 대신에 여백을 많이 갖는 건 갖되 대통령의 24시간은 늘 그리고 365일은 늘 그러니까 휴가를 가 있든 안 가 있든 이 국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뭐 8월 중순에 또 미국을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도 뭐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 직원들 조금 쉴 수 있게 휴가 일정을 형식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휴가 가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그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이 참모들이 요구하고 국민들도 대통령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백을 좀 둬야 우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휴가 알겠습니다. 겸해서 사실은 휴가지를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수해 현장 근처로 가서 불시에 좀 현장도 가보고 좀 권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경호가 또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감옥에서 온 편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민주당이 또 시끌시끌한데요. 최근 이 쌍방울 측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처음에 이제 진술을 했던 걸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뭐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네. 저게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어떤 게 피의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보도가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술이? 이재명 대표한테 네. 사전에 보고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네. 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네. 저 검찰 아니면 누가 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전형적인 검찰의 이제까지의 네. 수법이고 프레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해명을 네. 그 기사에 대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네. 언론이 앞서갔거나 아니면 검찰이 플레이를 먼저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게 오히려 저는 문제가 돼서 진실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뭐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저희가 돌아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진술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홀딱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네. 그거는 검찰일 수도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도가 나오고 바로 다음에 재판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맞다,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처럼 전 민주당이 그 반발을 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민주당에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탄원서라고 하면서 이제 제출해서 그게 또 공개가 돼요.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이라는 어떤 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또 면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느냐. 저는 지난주 일련의 사안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게 맞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를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특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면회가 아니랍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네, 네. 소설입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해요. 탄원서 제출이 있기 전에 민주당 의원님의 면회가 있었다라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예. 본인이 고분으로 지목된 장모 최고위원이 지목을 해서 얘기를 네.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분 장해찬 뭐 어쨌든 그분 최고가 이제 얘기를 했던데 네. 그 지목된 분 네. 절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재판정에서 소설이다, 나올 수는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저는 검찰이 기록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중요한 진술을 바꿀 대목에 있어서의 그 진술 과정은 저는 검찰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하나 밝혀지고 두 번째는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K 의원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전혀 아닌 누군가가 전혀 없었다면 모르지만 누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면회 기록 그리고 면회에서의 오고 가관 질의 기록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저는 오늘처럼 이제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검찰 앞에 가서 바닥에 앉아서 농성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공허한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민주당 온다. 의원들이 사실 오늘 이제 검찰 앞에 가서 네. 면담을 요청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항의 농성을 하는 일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탄원서 관련해서 간 맞습니다.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부인에 따르면은 강압 수사를 받고 있고 매일 불렀다든지 아주 이렇게 이 억울한 조건에서 수사를 이제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우리가 사전에 무슨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완전 소설이라고 하는 또 우리 의원의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나 정치하지 말고 있는 거대로 좀 빨리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속도를 내서 밝히면 되는 문제고 기소를 하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대장동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수사를 도대체 몇 달 동안 몇 명이 한 겁니까?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다 뒤져가지고 수백 번 압수수색 해가지고 지금 사실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말 지겨울 때도 됐거든요. 이제는 그냥 실력으로 말하면 좋겠어요. 결과로 말하고. 이번 건으로 두 가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그 쌍방울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이왕 부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이제 호들갑을 떨 정도의 일이 왔고, 그래서 저거를 결정적으로 진술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 하나. 그러면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대목이 하나 되는 거.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김문기 사장을 안다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선거법 등등등 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서 다 무언가를 자르려고 해요. 이번 것도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이 저렇게 됐건 안 됐건 내가 떳떳하면 재판정에서 혹시 내가 기소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면 되지, 이렇게 온 당이 나서서 검찰을 막 항의 방문하고 어제 했었던 진술이라고 하는 게 내일 또 바뀌어야 되고 부인을 시켜서 탄원서를 그걸 또 당을 통해서 제출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이 있었지만 두 분의 열띤 토론에 의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여든 야든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8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건 그거죠. 이제 가결이 될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민주당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저런 상태로 넘어올까요? 일단 넘어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뭔가를 만들려고 자꾸 뒤에서 쭈물떡쭈물떡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네. 저는 실력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 글쎄 이 상태로 넘어올까?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 섣부른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정당한 영장의 숨은 그림이 있고 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검찰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은 네. 지금 일련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 범죄의 이 기소의 여건이 정당치 않다는 걸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치 않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치 수사한다는 이유로 저는 부결시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피사실 공표란 말이에요. 사실 이 중요한 수사에 검찰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전 조직이 달라붙어 있는 수사에서 성과가 안 나오니까 네. 또 언론 플레이가 사실 저 피사실 공표만 해도 저거는 사전에 검사들이 수사받아야 되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저렇게 성과가 안 나니까 조급해하는 모습이 검찰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이제 쓰지 않겠다고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뭐 저희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열띤 토론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보는 이슈 언박싱. 자, 오늘 할 얘기는요. 함부로 언박싱 하지 마시고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괴소포 미스터리입니다. 자,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전국 각지로 날아오고 있는 정체불명 수상한 괴세포. 그것도 외국에서 날아오고 있는 괴세포입니다.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작은 지난 20일이었죠.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해외에서 온 소포가 도착을 했고요. 이걸 뜯어본 직원들이 호흡곤란으로 신고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소방관이 쓰레기통을 살핍니다. 노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뜯어봅니다. 비어 있습니다. 또 다른 봉투에는 핸드크림 1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닷새 동안 전국에서 이런 괴소포 신고가 2,000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경찰이 수거해간 소포가 약
한 68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오인 신고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따져봐야 할 미스터리, 과연 독성 물질 테러인가? 울산에서 소포를 뜯고 나서 이상 증상을 호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설명과 분석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의 설명인데요. 최초 울산에서 마비 증세가 있었다는 신고와 관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독성 여부를 검사를 했는데 없는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2차 정밀 감식을 의뢰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이 외에는 유독성 여부가 신고된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도 현재까지는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려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국제 우편물 소포가 도착한다면 절대 뜯지 마시고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스터리. 독극물 테러가 아니라면 누가 왜 이런 수상한 소포들을 보내고 있느냐? 자, 경찰은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실적 부풀리기인데요. 값싼 물건이나 빈 소포를 불특정 다수한테 막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을 부풀리고 리뷰를 조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2020년에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국 전역에 씨앗이 든 소포들이 배달이 되면서 생화학 테러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결국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따져볼 미스터리. 자, 중국발이냐 대만발이냐? 현재 괴소포들은 대만에서 보낸 걸로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중국에서 한 거고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대만 당국은 대만을 경유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우리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서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과연 중국의 쇼핑몰들이 실적을 부풀리려고 브러싱 스캠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한국의 주소, 개인정보는 또 어떻게 취득한 건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우편물 보안 관련 대책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언박싱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혜진 변호사 그리고 진술 분석가 김미영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혜진 변호사는 지난주에 이제 규스룸 네. 오셨었고 김미영 박사는 오늘 처음이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오시고요. 규스룸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할 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뭐 주말 사이에 온 사회가 들썩들썩했거든요.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일단 서혜진 변호사가 WWW로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시죠. 네,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m 정도 떨어진 상가 골목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남성 1명이 흉기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했는데요. 예. 이 사건의 피의자는 33살의 남성이라고 조모 씨. 하고요. 네, 범행 이유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 계속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라든지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좀 계속 번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볼 건데요.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의 추가적인 동선이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밤도 아니고요. 대낮에 번화가에서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일입니다. 일단 이 범행의 성격,
먼저 김미영 박사님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이 사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예. 묻지마 범죄, 예. 다른 말로 뭐 무동기, 이상동기 범죄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런 범죄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성과 조금 결이 다른 이제 점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요? 현재까지 드러난 특성을 보면 이 보통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의 타겟이 젊은 남성이었다라는 남성으로. 선택적이었다라는 그런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남성들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부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보면 거침없이 뛰어다녀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었다고 목격자들도 많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 영상 때문에 저거를 좀 뭐 우연히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저 영상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은 예. 뭐 범행을 너무 주저없이 저렇게 서슴없이 범행을 자행하고 또 태연하게 앉아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참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네. 또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런 류의 대낮에서 저런 식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네.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젊은 남성들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과거에는 뭐 저렇게 뭐 흉기 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물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한 여성이나 뭐 아동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면 예. 이번 사건은 아예 그 범행의 타겟이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그것만 보더라도 네.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막연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뻔뻔하게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일단 남성만 공격을 했고 굉장히 태연했다. 이 부분 목격자 진술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목격자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커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남자를 공격했어요. 목적으로 몇 번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지가 경찰 오기 전에 계단에 앉아서 도망간다. 뭐라고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도 없어. 자, 일단 김미영 박사님, 남자만 공격한 부분이니까 무차별 공격 중에서도 젊은 남성에게 공격성을 보인 이유, 아까 조금 다른 패턴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밝히는 게 예. 범죄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범죄들의 경우에 취약한 대상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아이들, 노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의 타겟을 많이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보다 약자를 공격하려는 경향이 좀 있었다,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들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남녀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닌 남성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라고 하기보다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떤 관계성이 없을 뿐이지 네. 이 사람 분명히 타겟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범죄였었고 범행 장소도 이제 생활 반경에서 벗어난 그 신림동이라는 예. 곳을 선택한 것을 보면 뭔가 이 이면에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범행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말씀하셔서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거주지와 그리고 지금 범행을 저지른 지역이 조금 다르고요. 또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신림역까지 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이유를 뭐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었나요?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예. 신림역이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조 씨의 그 범행 당일의 동선을 보면 조 씨는 원래 그 인천 주거지에서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금천구에 할머니가 살고 있어서 예. 이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좀 왕래를 자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날 범행 직전에도요, 이 조 씨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들리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이에요. 예.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이동을 하는데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거죠? 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예. 이 택시를 사실상 무임승차입니다.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이 택시 기사가 조 씨를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었어요. 이동 과정에서 택시를 탔는데 예.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안고 내렸고 예. 또 금천구 할머니 집에 들려서는 할머니 집 인근 마트에 들어가서요. 예. 그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훔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뭐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거기서 금천구에서도 이 범행 장소인 신림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또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도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정확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네. 아무튼 이 조 씨는 인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신림동까지 온 것은 어느 정도로 좀 밝혀진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비를 내지 않아서 무임승차로 신고를 당했고 범행에 썼던 도구도 훔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박사님,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분노에 의해서 예. 무차별적으로 무작위로 사람을 이제 공격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앞서 보듯이 남녀가 있었을 때 그 여성분이 그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나의 어떤 행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가 더 높아질 것이고 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를 할 법한데도 이 사람은 남성만을 타겟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좀 그러니까 남성과 젊은 여성이 층. 같이 있는 경우에도 남성만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네, 심지어 여성이 그 행위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공격 행동을 표출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이제 금천구에도 사실은 사람이 많을 만한 장소는 충분히 많은데 예. 거기에서 범행 흉기를 그러니까 구입을 한 거 아니죠. 훔쳤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가지고 난 다음에 신림동까지 굳이 택시를 타고 갔다라는 것은 예.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대상을 선정하고 그 장소를 선정해야 했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모두 경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인데 지금부터 할 얘기, 그러니까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진술이 거짓말이 들통날 게 뻔한데도 거짓말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전 저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 말을 하면 뭐 좀 불쌍해 보입니까? 본인이? 왜 저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박사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황당한 답이죠. 네. 그리고 자기의 뭐 처지가 좋지 않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처럼 약간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의 발생 책임의 원인이 사실 저 조 씨 본인에게 있는데 예.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처한 좀 상황, 안 좋은 상황, 불행한 상황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뭔가 책임을 그런 상황에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심리 분석 전문가신 김미영 박사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체포된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예. 많은 경우에 스스로가 이제 체포된 이후에 자신이 무가치하고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극단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범행을 저지르고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낙관주의적 사고를 한다던가 범행이 이제 끝나고 체포가 된 이후에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라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사고들을 하고도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표면상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전에 했던 말 보면 너무 상황이 안 좋았다. 자신의 어떤 불행과 상황, 그러니까 외부의 무슨 어떤 요인을 이제 탓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자신의 행동을 이제 나의 불행 혹은 네. 남 탓,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처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들은 범죄자들이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뭐 무가치함, 희망이 없음 이런 것들을 어떤 원점 상태의 사고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 네.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좀 다른 패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어이없는 게 마약을 그러니까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다가 당연히 그러면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검사하면 정확히 나오는 건데 검사하니까 안 나왔어요. 또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 진술 마약 복용도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이것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체포 이후에 예.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혹은 빠져나갈 구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예.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 자체가 뭐 범행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그 이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정신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일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 탓으로 돌려요. 나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마약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뭐 감형이라든가 재판에서의 유리함을 이끌려고 계획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뭐 저런 무차별적이고 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예. 그렇게 대단히 뭐 계획적이고 뭔가 머리를 쓰고 이런 상황을 좀 부여해주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아무 생각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머리를 빌렸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조 씨의 상황을 그렇게 분석할 필요가 사실 예.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또 조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네. 근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상황까지 조 씨의 저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 씨가 저렇게 말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예. 조 씨는 여러 차례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일반 그 범죄 전력으로 보면 뭐 폭행 등 전과가 이미 3범이 있고 예. 그 소년법이 적용돼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것만 하더라도 뭐 17번이 17회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이 나이가 소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뭐 지금은 10세 이상이지만 과거에는 12세까지 네. 이제 높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뭐 10살부터 18살까지 어림잡아 뭐 1년에 한 2번 예. 정도는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보면 화면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과 3범이었으니까 과거에 폭행 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 이때도 신림동이었어요. 맞아요. 이 주점에서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서 이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가 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글쎄요. 이때의 범죄의 이 전력이 계속 이번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김미영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런 범죄 전력들은 사실은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측정될 수 있는 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사람이 보였던 소년범 이제 뭐 그 과거의 전과라던가 예. 그다음에 폭력 범죄 부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조 씨의 범행에 이제 끔찍히 이제 4명 중에 이제 1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신림역의 이제 추모 행렬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족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좀 알려졌어요.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김미영 박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피해자의 사촌 형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이 국민신문고에 그 처벌을 하는 청원을 이제 했습니다. 고3 때 고인이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이제 떠나 보내고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생회장까지 이제 당선된 모범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갔는데 아버지가 또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계셨다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은 가족들을 이제 챙겨야 되고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비와 이제 생활비를 본인이 벌면서 동생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생활비를 좀 덜기 위해서 좀 신림동이 좀 저렴한 원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 그곳에 이제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이 조 씨를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엄벌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재판도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건 너무나 사실은 좀 명확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후에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겠지만 이 피해자는 정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그 시간에 신림동 거리를 이 조 씨와 함께 걸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그것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이었잖아요. 이 청년의 목숨과 그리고 이 청년의 가족들의 그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런 아주 안 좋은 죄질이라든지 또 이런 나쁜 범행 동기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그 이런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그 이 사람의 죄와 형량을 판단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는 방식으로 예.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같이 좀 보시면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분노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건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뭘 보니 뉴스 5분이 우리 보니 기자가 직접 가보고 들어보고 또 만나봤습니다. 여도현 보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도현 본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먹어보니 괜찮았어요. 약과 네, 너무 좋았죠. 뭐 오늘은 없네요. 오늘은 뭐 계속 먹어보니는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먹어보니는 아니고 네. 오늘은 가본입니다. 가보니 폭염에 폭우에 어딜 또 부지런히 다녀왔습니까? 혹시 펫 장례식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웠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반려견이나 이제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이제 그때 가보게 되는 장례식장이죠. 맞습니다. 네. 요즘 반려동물이 동물 사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펫팸족 이런 말도 있는데 이 키우는 인구도 실제로 해마다 증가해서 지금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국민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유치원부터 보험까지 관련 시장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이 사랑을 주지만 이별할 때 어떻게 보내줘야 할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펫 장례식장을 다녀온 보니의 가보니 영상 보시죠. 이제 손님 차량 들어오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인사하고 애기 받아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이 끝나면 유골함을 가지고 이렇게 납골당으로 옵니다. 여기 보면 유골함과 사진 그리고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로 꾸며놨는데요. 요즘은 이걸 집에 두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기를 안 낳고 반려견이나 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은 많이 전보다 한다고 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가족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펫장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매장을 하거나 할 경우는 불법이지만 매장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이렇게 파갖고 와서 화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환경에도 좋은 영향이 되고. 지금 불법이 많다. 네, 맞습니다. 불법은 어떻게 운영돼요? 장례식장하고 봉안당만 허가를 받아서 화장장 시설을 받지 않고 화장을 하는 곳도 멀리는 불법 화장장이 없습니다. 서울 근교에 가까운 데에는 불법 화장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방금 인터뷰에 나왔다시피 그냥 땅에 묻으면 잘 가라고 집 근처나 뭐 그 뒷동산에 묻거나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요. 이걸 만약에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다면 생활 폐기를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니까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건 합법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으면 법을 어기는 거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니까 된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그 사실 아무리 법이 있지만 그 이제 반려동물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쓰레기 봉투에 폐기물로 넣어서 버리는 거는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5%고 이 35%는 매립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화장장이 많아지고 있을 테니까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이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반복되는데요. 이 동물 사체가 생활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화장할 수 없고 허가 받은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화장 시설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펫 장례식장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장례식장 허가만 받고 화장 시설 허가는 안 받는 이런 꼼수 운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합법적인 화장 시설을 갖춘 곳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지금 화면에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 동물 장례 정보 포털 홈페이지 이렇게 치면은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펫 장례식장이 합법적인 곳인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만큼 보내줄 때도 또 아름답게 보내주면 이별을 하면 좋겠죠. 네, 보니 수고했습니다. (26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이 강약을 반복하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뉴스오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그런 코너죠. 오키도키 아니고 오후의 키워드 오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팀장 전민기 빅데이터 전문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한 일주일. 네.
주말에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네, 또 오고 싶어서 빨리 월요일 기다렸습니다. 월요병 없으셨어요? 월요병 저는 없어요. 원래. 그렇죠. 월요병에는 오키. 네. 오늘 어떤 키워드 갖고 네. 오셨나요? 떠나요 둘이서. 노래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좀 발성이 안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어디로 이번 떠납니까? 키워드 남미입니다. 네. 단어만 봐도 좀 벌써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남미인데 가기가 쉽지 않아서 떠나고는 쉽죠, 항상. 머니까 그렇습니다. 제 꿈의 여행지가 바로 이 남미입니다. 네. 언젠가 꼭 가리. 음. 갑자기 왜 남미인가요? 자, 이 탈조선, 인플루언서, 한국인 이런 이제 연관어들 그러네요. 보이죠. 예, 예. 혼자 남미로 떠나가지고 대박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되면서 네. 온라인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바로 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32살 김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예. 멕시코로 떠났는데 거기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요. 틱톡 팔로워가 무려 2,400만 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유튜브 팔로워가 830만 명. 거의 한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팔로워 수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유튜브 구독자가 팔로워가 830만, 틱톡이 2,400만. 2,400만. 네. 야, 부럽습니다. 네. 뉴스호가 신생이어서 많이 부러운데 네. 남미에서 이제 뭘 올렸길래 이렇게 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대박 났냐면 예. 아이러니한 게 사실 아까 제가 한국이 사는 게 좀 힘들어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한국어 강좌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상 지금 보이시죠? 이제 네. 살짝 봐도 끼가 너무 많으세요. 네. 그 한국어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그걸 이모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유유. 예. 네.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관심 많은 저게 한국 지금 눈에 문화. 붙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 2개 붙였고 그래서 굉장히 이걸- 좀 예. 활발하게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인가 맞습니다. 봐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K-팝 영상 이런 것도 올렸는데 예. 사실은 이제 요즘의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많은 팔로워를 갖게 지금 됐습니다.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K-팝 열풍, 그렇죠. 춤도 따라추고 노래도 한국말로 다 따라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네. 구독자가 늘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도 그런 걸 해야 되겠구나. K-팝을 네, 매일 K-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뉴스 프로그램이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뉴스 오후에도 두 분 힘내십시오. 좋아요. 파이팅. 네. 자,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2018년 때 멕시코로 갔는데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어요. 예. 김수진 씨가. 근데 대학교 졸업한 후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좀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을 떠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는데 그 영상에 이제 수능 노트가 이제 나와요.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대학, 취직, 그다음에 계속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탈조선 키워드가 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이걸 보고 이제 이걸 떠올렸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탈조선 사실 좀 우픈 단어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잖아요. 웃기고 슬픈 단어. 네. 그래서 이제 긍정 반응과 부정 반응 비율이 팽팽합니다. 45대 47% 정도 되는데 이분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공감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잘했다, 어디든 가서 사람답게 살면 된다,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뭐 세계는 넓고 기회는 많다 등등. 근데 이제 저기 단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겁하다, 도망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도 있고. 이게 기사 많이 봤잖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 취업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집 구하고 뭐 등등등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인 거죠. 이 맞습니다. 단어에 대한.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죠. 네, 다음 키워드는 바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어 쭉 보시면 뭐 아파트, 제2의 월세, 에어컨 등등등 단어들이 있죠. 네. 관리비는 좀 핫한 키워드예요. 항상 뭐 논란도 많이 되고 네. 온라인에서 많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좀 네. 마음이 안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키워드? 이게 이제 이 관리비가 예. 이 어떤 또 커뮤니티에서 한 이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에 걸린 공고문 사진인데 네. 이게 어제 커뮤니티에 올랐는데 내용 한번 좀 볼게요. 고층부 입주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저층에 사는 사람한테 저층에 사는 사람은 승강기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아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 넣지 말라고 아파트에서 또 공고문을 올린 겁니다. 근데 제가 네. 3층 살거든요. 네. 저층부 주민인데 3층 주민도 네. 관리비에 승강기 전기료 내거든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내는데 왜 타지 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다는 거죠. 뭐 네.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서 내가 엘리베이터의 사용료가 빠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민원이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5층 이하는 걸어 다녀도 되지 않느냐. 왜냐면 아침에 바쁜데 엘리베이터가 계속 쓰니까 좀 싫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글이 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이 댓글로 다 면박을 주는데 네.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10층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10층 가면 인정하겠다. 이 관리비를 공동으로 내는데 이게 무슨 참신한 소리냐 이런 반응. 저 놀리면 고층 사는 사람들 관리비 더 내라. 그쵸. 뭐 당연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 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타지 마 이러면은 기분 나쁘죠. 이 관리비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리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경고문, 알림 이런 거 굉장히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비가 은근히 큰 부담이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관리비 둘러싸고서 예민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관련한 황당한 일들 이 하나씩 좀 만나보면요. 하나는 장애인 주차장 관리 제대로 못해서 받은 벌금을 관리비에 같이 부과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거는 관리비를 핑계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없애달라. 저거 진짜 네. 저 봤는데 보면요. 그 에어컨을 틀면 공기가 오염됩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수면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럼 본인도 에어컨 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참 이게 별별 황당 경고문이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갈등 네. 이게 좀 좋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배려해야죠 서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죠. 자, 마지막 키워드 바로 K-팝입니다. K-팝. 네. 뭐 짠 듯이 K-팝. 네. 그러네요. 네. 네, 짠 듯이. 네, 영관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재밌는 순위가 나왔어요. 네. 뭐냐면 미국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이라고 알죠, 아시죠? 알죠. 예, 네. 거기서 K-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0곡 명단이 나왔는데 네. 두 분 한번 1위만 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거죠? 네, 조사를. 맞아요. 1위? 네. 그러면은 좀 인기 있었던 게 이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인기가 좀 아, 좋은 예상이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피땀 눈물 BTS? 마지막 춤을 둘 다 좋은 곡이지만 그렇죠. 아쉽게 땡입니다. 1위는 바로 소녀시대 G입니다. 아. 네. 너무 귀엽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춤. 일어서실 줄 알고 네. 정말 긴장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나는 됩니다. 아니에요. 나도 일어나야 돼. 안 돼. 2009년 초대형 히트곡 이 춤 안 춰본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뭐두 분도 그때 학생 아니셨을까 싶은데. 학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맞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렇죠. 네. 학생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요. 1위가 소녀시대 지고 2위가 H.O.T의 캔디, 3위가 아이유의 좋은 날, 4위가 방탄소년단의 봄날, 5위가 조용필의 단발머리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보면 4위까지는 글쎄요 뭐 아이돌. 뭐 캔디도 옛날 노래라고 치면 옛날 노래라고 칠 수 있지만 네. 용필이 형님 노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5위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좀 신기하고 의아해가지고 이 기준이 뭔지 예. 전문가에게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음악들이 다양성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단발머리는 파격적인 어떤 음악적 장르적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롤링스톤즈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 음악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혁신적이고 새로운 어떤 음악적 장르의 면모를 보여준 작품을 중심으로 이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롤링스톤즈도 이 용필이 형님의 파격적인 음악을 인정했다. 미국에서 혁신을 혁신성. 인정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위로 꼽힌 G도 사실은 진짜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그 컬러 레깅스 입고 나와가지고 네. 저도 대학교 때 초록색 레깅스 입고 갔다가 네. 사막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1위부터 100위까지 보니까 이 K-팝의 역사를 쭉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됐을 텐데. 대학생인 걸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러네요. 네. 자, 그랬죠. 네. 오늘 이렇게 추억의 노래들을 보니까 K-팝의 계보가 그래도 쫙 나오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집에 갈 때 단발머리 저 들으면서 가려고요.
단발머리? 네. 단발머리 들으면서 춤도 한번 춰보시고. 지를 추면서. 소녀시대 지. 운전하면서 추면 큰일 납니다. 네. 대중교통에서 조용히 추겠습니다. 네. 자, 5일 키워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내일 더 핫한 키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엔 뉴스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후 식구들의 사연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후 패밀리가 점점 늘어나고 계셔서 네. 너무 기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주신 김영민 님의 사연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방학을 했습니다. 하윤이, 하주 즐거운 방학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이제 다정의 정치부회가 끝나서 아쉬워했는데 점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뉴스호 앞으로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윤이, 하주 네. 자매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방학 때는 신나고 즐겁게 노는 게 정답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엄마 아빠랑 뉴스 가끔 봐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안 적어주셨는데 아저씨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